만약 당신이 지금껏 치유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실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진 나머지 진정한 치유가 어떤 모습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뼈를 뒤흔들고 당신이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던 그 나침반이 실은 처음부터 고장 나 있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하게 만드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생각을 나누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는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여정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내담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울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이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쏘아올린 경고 신호탄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당신의 신경회로를 완전히 재설계합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 건강한 것이고 무엇이 그저 익숙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능력 자체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당신은 무감각을 평화로, 침묵을 안전으로, 그리고 혼돈의 부재를 진정한 치유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리적 지뢰밭에서 살아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긴장하고 항상 위험을 감지하며 다음 폭발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신경계는 그 환경에 적응합니다. 우리의 뇌는 놀랍도록 유연한 기관이기에 행복이 아닌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비록 그것이 지독히 역기능적일지라도 익숙한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당신을 살아남게 하지만 당신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원히 당신을 그곳에 가두어 버리는 무서운 덫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정신을 향한 스톡홀름 증후군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학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발전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오늘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없잖아. 마치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이 집이라고 부르도록 학습된 감옥의 또 다른 방일 뿐일까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치유와 단순한 적응을 구분하지 못하는 방향 감각 상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잡고 조용하고 수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의 예측 가능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잔인해집니다. 진짜 치유는 종종 더 나아지기 전에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신경학적으로 혼돈을 사랑과 평화를 위험과 연관짓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온한 상태에 이르면 당신의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뭔가 잘못됐어.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전투로 단련된 당신의 과민한 신경계는 평화를 믿지 못합니다. 또 다른 신발 한 짝이 떨어지기를, 상대의 가면이 벗겨지기를, 그 끔찍한 순환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역기능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에 들어가면 지루함이나 불안감, 심지어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들은 약하거나 망가져서가 아니라 관계의 대가로 고통을 예상하도록 뇌가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좋은 것은 위험하게 느껴지고 위험한 것은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학이 가하는 잔인한 장난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당신은 모든 결정, 모든 감정, 심지어 사소한 취향 하나하나까지 솔직히 말해 당신의 안녕에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정당화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까? 이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살아 숨쉬는 현실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가해자의 논리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단순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범죄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신경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당신의 존재가 끊임없는 정당화를 요구한다고 믿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침묵은 설명되고, 방어되고, 심지어 선제적으로 합리화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만성적인 과잉 설명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제기할 모든 가능한 반론을 미리 예측하고 방어하는 것뿐이라고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지독한 것은 가해자가 사라진 후에도 그 생존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삭제할 수 없는 악성 코드처럼 설명하고 방어하고 정당화하도록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공격할 사람이 더 이상 없는데도 계속해서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헤이그 재판정의 선 피고인처럼 바리스타에게 당신의 커피 취향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이며 각주가 달린 이메일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친구가 그저 왜 그런 식으로 했어? 라고 물었을 뿐인데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결정은 본질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핵심,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끊임없는 감시 없이 행동하고 선택하고 존재할 권리 말입니다. 당신이 매 순간 자신을 설명하도록 강요받을 때 당신의 자율성은 침식됩니다. 당신은 실체도 없는 배심원단이 앉아있는 상상 속의 법정에서 영원한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내담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중역이었지만 일반 우유 대신 기리 우유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5분간의 정당화 없이는 커피조차 주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리스타가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 신문이라도 할 것처럼 땀을 흘리며 자신의 설명을 연습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저 제가 까다롭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이것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취향은 문제적이고 당신의 욕구는 부담스러우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관리되어야 할 불편함이라는 말을 평생 들어온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거의 실존적인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의 안전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장황한 파워포인트 발표 없이 그저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은 낡은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거절, 갈등, 어쩌면 버림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이건 위험해. 돌아가서 설명해.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이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당신이 과잉 설명을 멈추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화를 내고 당신이 차갑고 거만해졌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자신을 설명하고 있을 때만 당신을 편안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만성적인 자기 정당화는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당신은 권력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현실을 그들이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잉 설명을 멈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비판을 미리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열의 9은 필요가 아닌 습관 때문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세요. 장문의 에세이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결정이 그 자체로 서게 하세요. 그리고 뒤따르는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몇 번이고 되새기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공공재가 아니며 당신의 존재는 변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허가 없이 이 세상의 공간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공증된 진술서를 세상에 제출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원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고,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당신의 심리적 영토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와 깃발을 꽂고 내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삭제할 수 없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처럼 그들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해자의 목소리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는 것을 넘어 아예 그곳을 식민지화합니다. 당신이 실수를 할 때, 망설일 때, 감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원할 때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뭔데? 넌 너무 이기적이야. 넌 항상 모든 걸 망치잖아. 이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월세도 내지 않고 눌러앉은 폭군의 유령, 바로 심리적 기생충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부분은 당신이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너무나 깊이 내면화하여 그것이 당신 삶의 배경음악이 되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건강한 자기평가는 전쟁 범죄로 재판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호기심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정말 당신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수십 개의 라디오가 동시에 시끄럽게 울리는 방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느 주파수가 당신의 것인지, 어느 목소리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지 배우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목소리는 크고 끈질기며 익숙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서 침묵이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공간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는지 깨닫는 충격적이고 해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문득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잠깐,
방금 그 생각, 정말 내 생각이었나? 바로 그 순간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생각과 믿음의 기원을 추적하며 당신 마음 속에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격려하는가? 아니면 수치심을 주는가? 호기심을 보이는가? 아니면 경멸하는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들리는가? 아니면 통제하려는 사람처럼 들리는가? 이것이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만약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잔인하고 무시하고 징벌적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그것은 너무나 조용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친절하며 호기심이 많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대신 질문을 합니다. 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선언하는 대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혹독한 교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의심스럽고 심지어 나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그 험난한 시간을 살아남은 당신의 일부이며 다시 온라인 상태로 돌아오려고 애쓰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판의 장벽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망상에 빠질까 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심리적 점령의 잔해 밑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 기생충과 마주하고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의도, 그리고 연습을 통해 당신은 말 그대로 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 새로운 연관성,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네 번째 징후는 당신의 결정이 두려움이 아닌 욕망의 기반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심오한 변화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당신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납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안전한지, 무엇이 갈등을 최소화하는지, 무엇이 처벌을 피하게 해줄지에 따라 선택합니다. 당신의 삶은 가능성을 향한 전진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한 끝없는 후퇴가 됩니다. 장기간의 트라우마는 당신의 뇌를 생존 기계로 만듭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위협에 반응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그 결과 당신은 고통을 피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지만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는 초보자가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에는 너무나 능숙해진 나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원하는 것에 기반하여 첫 번째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고 모든 것이 드러난 것 같고 거의 무모하다고까지 느낍니다. 내가 뭔데?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는 가해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유령일 뿐입니다. 당신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두려움 기반에서 욕망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혁명적이지만 겉으로는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반란의 행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리얼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시리얼을 고르는 것.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어서 초대에 응하는 것. 20분간의 정당화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이것들은 결코 사소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각 변동과도 같은 변화이며 각각이 두려움의 폭정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한 남성 내담자는 20년간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이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억누르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단어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술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치 법을 어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아닌 욕망에 기반하여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학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이 욕망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뇌의 다른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동기부여, 보상, 기대를 관장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희망, 흥분, 심지어 기쁨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과거보다 더 큰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치유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수축시키는가? 확장은 가능성, 호기심, 심지어 기분 좋은 긴장감처럼 느껴집니다. 수축은 두려움, 갑갑함, 사라지고 싶은 충동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근육을 키워나가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당신의 내성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취향과 욕망, 심지어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은 반란의 행위가 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산책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주체성을 위한 한 표가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원하는 것에 기반하여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트라우마의 점령지로부터 조금씩 더 많은 영토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과거보다 더 커질 때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가능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만약 당신이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행동으로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있음을 아는 날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상상했던 부드럽고 빛나는 상승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옛 자아의 뼈와 트라우마의 유령들이 흩어져 있는 지하 세계로의 하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아지는 것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차갑고 냉정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회복의 역설은
그것이 원래의 트라우마보다 더 심오한 실존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로부터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했던 일로부터도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혹독한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세월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애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썼던 가면들,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말들, 갑옷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당신의 일부들. 치유는 그 모든 것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며 그 후에 남는 것은 날 것 그대로의 낯설고 두려운 당신의 모습입니다.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모든 것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앙을 피하며 기계가 얼마나 역기능적이든 간에 계속 작동하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를 시작하면 당신은 그 기계를 하나씩 해체해야 합니다. 당신을 살아있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당신을 작게 만드는 생존 전략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할 만큼 무섭습니다. 당신은 단지 고통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맛을 본 생존자들은 그것을 공허함으로 느낍니다. 다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자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찹니다.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낡은 삶은 해체되고 새로운 삶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이의 그 공허함 속에서 당신이 결코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모든 슬픔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순수, 잃어버린 자아에 대한 슬픔. 치유는 당신을 당신의 낡은 삶과 양립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입장료입니다. 당신은 한때 말이 통했던 사람들과 상황들을 넘어서 성장합니다. 트라우마로 묶여있던 관계,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잃게 됩니다. 역기능은 자석과도 같아서 당신이 작고 예측 가능하며 수능적인 상태로 머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 평형을 위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당신의 역기능적인 모습에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당신을 잃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련, 진정한 관계의 공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무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트라우마 반응이 없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트라우마 생존자로 살아와서 한 개인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위기가 끝나면 당신에게는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평화는 전쟁터에서 수년간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지점입니다. 평화의 불편함이 너무나 커서 다시 정상적으로 느끼기 위해 혼돈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건너야 할 문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뿌리내리기 전에 낡은 정체성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일격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피해자 정체성의 끝은 자기 책임의 시작입니다. 수년간 당신은 누군가가 사과하고 바로잡고 그 폐허 속에서 당신을 구해줄 사람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치유는 당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는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합니다. 당신은 수치심이 아닌 존엄함으로 당신의 흉터를 지니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파괴된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 한가운데에 있다면 슬퍼하고 외롭고 길을 잃고 두렵다면 그것을 실패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길이 어둡다고 해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야 할 계곡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삶으로 들어가는 입장료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이 당신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그 외로움이 버림받음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그 혼란이 퇴행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알리는 진통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치유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그것은 예쁘지도 쉽지도 않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면, 되돌아서지 않고 불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반대편에서 모든 발걸음의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삶, 마침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된 삶을 말입니다. 치유의 진정한 목적지는 순수함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롭고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당신의 온 존재를 다해 지켜낼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벼려내는 과정입니다. 상처 하나하나, 상실의 순간 하나하나, 절망의 모든 순간이 그저 우회로가 아니라 당신을 집으로 이끄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회복은 손상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소원과 같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과제는 고통의 지혜를 가능성의 희망과 통합하는 사람, 즉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이전의 순수함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당신은 트라우마 이후의 지혜, 즉 순진함이 아닌 획득된 힘이라는 기초를 얻게 됩니다. 불 속에서 배운 모든 교훈은 초석이 되고 당신이 사라지기를 거부할 때마다 또 다른 돌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당신은 빼앗길 수 없는 삶을 창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 또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치유된 사람들은 관계에 다르게 접근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쳐야 할 사람, 부러진 날개의 새나 상처 입은 늑대를 찾지 않습니다. 집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혼돈을 찾아다니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이미 온전하거나 적어도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이 한때 사랑이라고 불렀던 드라마에 비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곧 그 지루함이 사실은 평화이며 평화야말로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될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창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치유는 추상적인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로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한때 당신을 정의했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목적이 거창하거나 대중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친절로 아이를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희망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예술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거에 파괴할 뻔했던 순환을 되풀이하기를 거부하며 묵묵히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치유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이고 훈련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트라우마 회복 과정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능통해집니다. 완전한 치유는 당신이 결코 격분하지 않거나 슬퍼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당신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치유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실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진 나머지 진정한 치유가 어떤 모습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뼈를 뒤흔들고 당신이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던 그 나침반이 실은 처음부터 고장 나 있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하게 만드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생각을 나누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는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여정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내담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울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이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쏘아올린 경고 신호탄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당신의 신경회로를 완전히 재설계합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 건강한 것이고 무엇이 그저 익숙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능력 자체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당신은 무감각을 평화로, 침묵을 안전으로, 그리고 혼돈의 부재를 진정한 치유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리적 지뢰밭에서 살아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긴장하고 항상 위험을 감지하며 다음 폭발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신경계는 그 환경에 적응합니다. 우리의 뇌는 놀랍도록 유연한 기관이기에 행복이 아닌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비록 그것이 지독히 역기능적일지라도 익숙한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당신을 살아남게 하지만 당신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원히 당신을 그곳에 가두어 버리는 무서운 덫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정신을 향한 스톡홀름 증후군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학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발전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오늘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없잖아. 마치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이 집이라고 부르도록 학습된 감옥의 또 다른 방일 뿐일까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치유와 단순한 적응을 구분하지 못하는 방향 감각 상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잡고 조용하고 수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의 예측 가능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잔인해집니다. 진짜 치유는 종종 더 나아지기 전에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신경학적으로 혼돈을 사랑과 평화를 위험과 연관짓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온한 상태에 이르면 당신의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뭔가 잘못됐어.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전투로 단련된 당신의 과민한 신경계는 평화를 믿지 못합니다. 또 다른 신발 한 짝이 떨어지기를, 상대의 가면이 벗겨지기를, 그 끔찍한 순환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역기능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에 들어가면 지루함이나 불안감, 심지어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들은 약하거나 망가져서가 아니라 관계의 대가로 고통을 예상하도록 뇌가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좋은 것은 위험하게 느껴지고 위험한 것은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학이 가하는 잔인한 장난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당신은 모든 결정, 모든 감정, 심지어 사소한 취향 하나하나까지 솔직히 말해 당신의 안녕에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정당화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까? 이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살아 숨쉬는 현실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가해자의 논리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단순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범죄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신경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당신의 존재가 끊임없는 정당화를 요구한다고 믿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침묵은 설명되고, 방어되고, 심지어 선제적으로 합리화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만성적인 과잉 설명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제기할 모든 가능한 반론을 미리 예측하고 방어하는 것뿐이라고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지독한 것은 가해자가 사라진 후에도 그 생존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삭제할 수 없는 악성 코드처럼 설명하고 방어하고 정당화하도록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공격할 사람이 더 이상 없는데도 계속해서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헤이그 재판정의 선 피고인처럼 바리스타에게 당신의 커피 취향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이며 각주가 달린 이메일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친구가 그저 왜 그런 식으로 했어? 라고 물었을 뿐인데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결정은 본질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핵심,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끊임없는 감시 없이 행동하고 선택하고 존재할 권리 말입니다. 당신이 매 순간 자신을 설명하도록 강요받을 때 당신의 자율성은 침식됩니다. 당신은 실체도 없는 배심원단이 앉아있는 상상 속의 법정에서 영원한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내담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중역이었지만 일반 우유 대신 기리 우유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5분간의 정당화 없이는 커피조차 주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리스타가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 신문이라도 할 것처럼 땀을 흘리며 자신의 설명을 연습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저 제가 까다롭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이것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취향은 문제적이고 당신의 욕구는 부담스러우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관리되어야 할 불편함이라는 말을 평생 들어온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거의 실존적인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의 안전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장황한 파워포인트 발표 없이 그저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은 낡은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거절, 갈등, 어쩌면 버림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이건 위험해. 돌아가서 설명해.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이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당신이 과잉 설명을 멈추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화를 내고 당신이 차갑고 거만해졌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자신을 설명하고 있을 때만 당신을 편안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만성적인 자기 정당화는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당신은 권력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현실을 그들이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잉 설명을 멈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비판을 미리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열의 아홉은 필요가 아닌 습관 때문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세요. 장문의 에세이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결정이 그 자체로 서게 하세요. 그리고 뒤따르는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몇 번이고 되새기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공공재가 아니며 당신의 존재는 변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허가 없이 이 세상의 공간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공증된 진술서를 세상에 제출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원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고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당신의 심리적 영토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와 깃발을 꽂고 내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삭제할 수 없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처럼 그들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해자의 목소리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는 것을 넘어 아예 그곳을 식민지화합니다. 당신이 실수를 할 때, 망설일 때, 감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원할 때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뭔데? 넌 너무 이기적이야. 넌 항상 모든 걸 망치잖아. 이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월세도 내지 않고 눌러앉은 폭군의 유령, 바로 심리적 기생충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부분은 당신이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너무나 깊이 내면화하여 그것이 당신 삶의 배경음악이 되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건강한 자기평가는 전쟁 범죄로 재판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호기심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정말 당신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수십 개의 라디오가 동시에 시끄럽게 울리는 방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느 주파수가 당신의 것인지, 어느 목소리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지 배우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목소리는 크고 끈질기며 익숙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서 침묵이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공간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는지 깨닫는 충격적이고 해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문득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잠깐, 방금 그 생각, 정말 내 생각이었나? 바로 그 순간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생각과 믿음의 기원을 추적하며 당신 마음속에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격려하는가? 아니면 수치심을 주는가? 호기심을 보이는가? 아니면 경멸하는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들리는가? 아니면 통제하려는 사람처럼 들리는가? 이것이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만약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잔인하고 무시하고 징벌적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그것은 너무나 조용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친절하며 호기심이 많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대신 질문을 합니다. 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선언하는 대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혹독한 교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의심스럽고 심지어 나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그 험난한 시간을 살아남은 당신의 일부이며 다시 온라인 상태로 돌아오려고 애쓰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판의 장벽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망상에 빠질까 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심리적 점령의 잔해 밑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 기생충과 마주하고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의도, 그리고 연습을 통해 당신은 말 그대로 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 새로운 연관성,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네 번째 징후는 당신의 결정이 두려움이 아닌 욕망의 기반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심오한 변화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당신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납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안전한지, 무엇이 갈등을 최소화하는지, 무엇이 처벌을 피하게 해줄지에 따라 선택합니다. 당신의 삶은 가능성을 향한 전진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한 끝없는 후퇴가 됩니다. 장기간의 트라우마는 당신의 뇌를 생존 기계로 만듭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위협에 반응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그 결과 당신은 고통을 피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지만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는 초보자가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에는 너무나 능숙해진 나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원하는 것에 기반하여 첫 번째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고
모든 것이 드러난 것 같고 거의 무모하다고까지 느낍니다. 내가 뭔데?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는 가해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유령일 뿐입니다. 당신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두려움 기반에서 욕망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혁명적이지만 겉으로는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반란의 행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리얼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시리얼을 고르는 것.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어서 초대에 응하는 것. 20분간의 정당화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이것들은 결코 사소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각 변동과도 같은 변화이며 각각이 두려움의 폭정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한 남성 내담자는 20년간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이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억누르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단어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술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치 법을 어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아닌 욕망에 기반하여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학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이 욕망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뇌의 다른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동기부여, 보상, 기대를 관장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희망, 흥분, 심지어 기쁨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과거보다 더 큰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치유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수축시키는가? 확장은 가능성, 호기심, 심지어 기분 좋은 긴장감처럼 느껴집니다. 수축은 두려움, 갑갑함, 사라지고 싶은 충동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근육을 키워나가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당신의 내성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취향과 욕망, 심지어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은 반란의 행위가 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산책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주체성을 위한 한 표가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원하는 것에 기반하여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트라우마의 점령지로부터 조금씩 더 많은 영토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과거보다 더 커질 때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가능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만약 당신이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